안녕하세요. 센TV 주식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지? 또 밥 먹을 때가 되면 뭘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한순간도 이 생각이라는 활동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까 참 한참을 생각했는데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쁜 생각은 과감하게 잊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남은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엇이든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증시 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르는 것 같다가 내려가고 파도가 출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바다에서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나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이 튼튼한 닻을 내려서 중심을 잡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바다에서도 우리가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직한 중심을 잡아주실 김석일 대표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시황계의 중심, 김석일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한 주 건너뛰었죠? 이제 5번째 강의가 진행 중인데요. 2주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2주 동안에 업종 흐름이 다 바뀌면서 지수도 이제 2000포인트 근처 왔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에 2000포인트와 1150 박스권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업종 흐름이 문제인데요. 자, 최근 2주 동안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국제 투기자본들이 유가 하락을 유도하면서 유가가 하락하자 고유가 수혜주들, 조선, 정유, 화학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학주들 매도하라고 했었죠. 자, 일반 화학주들은 하락폭이 크고, 자, 조선주들이 좀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뒤로 흐르는 모습이죠. 자, 우선 전체적으로 오늘은 유가가 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유가 하락이 왜 업종 흐름을 바꾸는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이 끝나고 나서 과연 어떤 업종들이 주도를 하는지, 자,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다우존스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서 일단은 지금 2차 소프트 패치가 진행 중이죠. 자, 지금 여기 1차 소프트 패치가 2010년 5월에서 8월 동안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1차 양적 완화 끝나고 나서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약 4개월간의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일단 다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 패치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올라오던 과정에서 딱 1년 만이죠. 2010년 5월부터 조정이 들어갔었는데 2011년 5월에 정확하게 1년 만에 자, 지금 소프트 패치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프트 패치가 진행 중이죠. 자, 소프트 패치가 진행 중인데 일부 학자들은 보통 소프트 패치 디폴트 우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디폴트 우려까지는 안 간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죠. 초기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미국이 지금 부채 상한, 채무 상한 한도 문제, 채무 한도 승인 문제인데요. 채무나 부채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채무 한도 승인 문제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아주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미국 증시를 확실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이제 2차 양적 완화 종료라든가 유럽의 그리스 디폴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물론 그 부분들도 다 조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7월 접어들면은 미국 소프트 패치 그리고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조정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물론 과거 지나갔던 흔적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소프트 패치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 자,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소프트 패치가 과연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우선 기본적으로 7월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초기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죠. 자, 우선 7월까지는 가야 되는 이유가 2차 양적 완화 종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가시화가 됩니다. 자,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뭡니까? 증시에서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럼 6월 말 되면은 2차 양적 완화 종료는 불확실성 해소되고, 자, 그 다음, 그리스 디폴트 문제, 2차 이제 자금 지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 달에 다 오픈됩니다. 그럼 6월 달에 일단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월 말경에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등은 어디까지나 반등이죠. 다시 7월에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 소프트 패치냐 디폴트냐 얘기가 또 나오겠죠. 물론 이제 슬로우 다운은 이제 제가 일단 써놓긴 했는데, 자, 슬로우 다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패치보다는 조금 더 깊은 과정이죠. 소프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조정, 슬로우 다운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조정, 그 다음이 더 심한 게 침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디폴트 문제죠. 자, 이런 부분들이 7월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만약에 7월까지 진행이 되면은 뭐 7월부터 이제 돌아설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8월까지 이제 조정을 받긴 했는데, 자,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1년 연중 중에서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달이 8월이다. 자, 그동안에는 뭐 8월 달에 상승한 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초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뭘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해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보면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만기주에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주에 상승이 많이, 그 달에 상승이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8월달 실적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은 건 가장 안 좋은데 연말에 실적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되면은 8월달은 상승이 가능하지만 연말에 불투명하다. 연말이 실적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8월달도 결국은 박스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스권은 박스권이고 일단 7월 중순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7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럼 과연 2000포인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2000포인트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선 분명한 것은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에서 2000포인트를 치고 내려가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 포지션이 하루에 바뀌기도 하고 이틀에 바뀌기도 하고 1, 2주 단기 시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증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7월 채무 한도 승인 문제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가격 풋옵션 매수를 갖고 있다로 하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 포지션이 2000을 깨고 1950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2000포인트를 깨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2000포인트 이하를 깨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꼭 내려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죠. 다만 가능성은 거의 99%죠. 그래서 2000포인트도 일단은 각오를 하자. 자, 2000포인트를 각오를 하는데 우선 오늘 사실 뭐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사실 뭐 종합지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종합지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과연 이제 2000포인트를 깨고 안 깨고를 떠나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떤 업종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정이죠. 자, 우선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하락하는 조정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졌던 것은 유럽 그리스 문제죠. 자, 그리스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그리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하려다가 지금 일단 미뤄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곧 해결이 되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가 이미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손을 들고 공기업, 부동산, 매각, 조기 매각설이 나왔죠. 그럼 국제 투기자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신용 등급을 하락을 해서 그 나라 피폐를 시키는 거죠. 아주 아작을 내자는 거죠. 그럼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쭉 진행되어 오면서 신용 등급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 자, 두 번째가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 어떻게 된다? 일단 신용 등급이 하락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입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단기 차입금이 불가능하고 장기로 대출해준 돈이 회수가 거의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 US 달러 차입이 불가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대출해준 돈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 자, 근데 현재 국내에 있는 US 달러는 외국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 부동산 팔고 나가죠. 그래서 경제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달러 부족 사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외환위기죠. 자,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죠, 당연히. 기축통화 US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US 달러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부도위기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자꾸 부도위기를 거론하냐? 결국 뭡니까? 조정을 요구하는 거죠. 누가? 국제투기자본들이. 뭐 때문에? 이미 4월 달에 조지 소로스가 금을
하고 상품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했죠.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러면 최근에 보면은 국제 투기자본들이 뭘 원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용해서, 뭐 조종이라고 얘기하죠. 조종해서 오페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원유를 증산해서 석유를 꼬라박자는 얘기죠. 엎어뜨리자. 즉, 하락으로 유도하자. 그럼 유가가 하락으로 진행됐을 때, 그럼 국제 투기자본들은 뭘 얻어요? 선물 매도. 좀 이따가 제가 좀 지난 보여드릴 겁니다. 원유 옵션, 풋 옵션, 매수. 거기다 특히 국제 투기자본, 한머니 자금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매도. 이미 공매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제가 이제 2주 만에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주 만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시장을 빨리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물론 어렵겠죠, 다들. 그러신 분들은 센티비 플러스로 가시면은 거기에 투자 전략란이 있습니다. 거기 투자 전략란에 보시면은 김석일 대표를 해가지고 글을 이틀 한 번 정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글 올린 내용이 주축이 유가 하락할 것이다. 고유가 수혜주 매도해라. 그리고 IT주도 더 내려가야 된다. 아직은 매수 시점이 아니다. 일단은 관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이제 2주 동안 계속 올라가 있었죠. 근데 그 타이밍에 지금 방송이 좀 이제 쉬었었는데 좀 지연됐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이 이제 6월 1일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하락했죠. 장기 하락했는데 이때 당시 하락이 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6월 3일 날 보면은 다우 지수가 120% 깼다가 살짝 꼬리 들어놨고 나스닥 지수는 완전히 뭡니까? 영망치형이죠. 일명 유성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영망치형을 때리면서 일단은 추가 하락의 신호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날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잘 못 봤을 겁니다. 5월 31일 날 미하원 한도증액 법안 무산. 이것이 핵심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오후에 6월 1일 날 무디스가 그리스 신용등급 B1에서 CA1으로 하락. 자, 신용등급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온 것이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전에 그리스 신용등급 문제는 오후에 나온 얘기죠. 오전에 일단 뭐부터 시작했어요? 미하원 한도증액 법안 무산되면서 하락한 겁니다. 이것이 처음 강의 때부터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뭡니까? 미 채무 한도 승인 문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미 서서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7월에 접어들게 되면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전문가들도 별로 안 다루고 있는 문제죠. 근데 7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또 이 채무 한도 승인 문제를 가지고 무슨 우려를 해야 돼요? 미국이 디폴트 가지 않는가? 소프트 패치, 침체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것은 7월에 다 예정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제가 이미 이 정도 분석하고 있는데 국제 투기 자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상품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하자. 상품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해서 글로벌 증시를 하락으로 유도하자. 그래서 상품 시장에서 선물 매도, 공매도 차익 실현하고 증시에서도 뭡니까? 증시에서도 선물, 옵션 다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매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공매도 들어온 액수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유도하는데 그럼 이 세계 증시를 국제 투기 자본이 하락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글로벌 증시는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은 자, 경제학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세계 경제는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누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탁상공론이죠.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교육을 할 겁니다. 이 세계 경기 흐름은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유태국제 투기 자본에 의해서 그들의 방향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학교에서 뭐 사이클이 이렇쿵 저렇쿵 배우는 것이지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국제 투기 자본의 의도적인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을 시켰다라면은 바닥을 잡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미 채무한도 승인 문제 가지고 지금 하락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끝나는 시점이 뭡니까? 바로 3차 양적 완화 시점입니다. 자, 3차 양적 완화 시점이면은 결국은 증시는 어떻게 돼요? 부양 조치, 반등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일단은 7월 중순까지입니다. 7월 중순까지는 일단 채무 한도 승인 문제가 계속 지지부진 끌고 갈 거니까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8월 2일까지죠. 그러면 이 문제가 7월 중순경에 아주 낙폭이 크게 되면은 그것이 바닥의 신호일 수도 있죠. 자, 바닥에는 진바닥, 가바닥 있죠. 그때 가서 쌍바닥을 찍을지, 더블바닥을 찍을지, 그러니까 더블바닥을 찍을지, 뭐 쓰리바닥을 찍을지는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일단 글로벌 증시는 투기 자본의 유도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일단 7월 중순까지는 하락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여기서 다우 지수가 6월 3일 날 하락할 때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5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다가 하락을 했죠. 그러다가 ISM 비조업 지수가 조금 그리스 문제하고 호재로서 반등이 좀 올라왔죠. 반등이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다시 뭡니까? 실업률 때문에 다시 하락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날도 악재가 있습니다. 자, 이 6월 3일인데 자, 미 현지 시간 6월 2일자에 보시면은 6월 1일 날 저승사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또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신용등급 회사들을, 신용평가 회사죠.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을 저는 앞으로 저승사자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왜냐? 신용평가 회사가 신용을 때리는 나라는 반드시 뭘로 들어간다? 디폴트 내지는 외환위기는 반드시 들어간다. 이것은 확실한 문제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은 미국도 그러면은 지금 신용평가 회사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위험을 주고 있는데 그럼 미국도 디폴트 들어가냐?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저승사자인 신용평가사가 일단 신용등급을 건드렸을 경우에 그 나라는 파산 직전까지 안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제가 그리스에 대해서 그 외환위기에 들어간 나라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리스는 이미 손을 들었죠. 손을 들고 뭐라고 신원했어요? 공기업, 매각, 부동산 매각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미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번 주에 그런 기사를 봤을 겁니다. 지난 주말이죠. 그런 기사를 봤겠죠. 독일 같은 경우,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몇 개 나라가 그리스에서 싸게 내놓는 물량,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헐값에 뭐 매수한다. 아직은 위험한데 그것을 헐값에 매수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뭐 그런 얘기 막 나오죠. 당연히 수익성이 있죠. 왜? 그리스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당연히 안 망하죠. 그러면은 우리 외환위기 때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97년 한국이 외환위기 들어가고 98년이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98년 침체 동안에 국제투기자본들이 한국에 밀물처럼 들어왔죠. 자,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외환은행뿐만이 아니죠. 상당히 많은 부동산, 채권, 주식을 막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대박이 났죠. 자, 아주 예를 들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00원이었습니다. 3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죠. 3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밀물처럼 밀고 들어옵니다. 누구요? 미국계 연기금 펀드 자금이었죠. 그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49% 거의 50%까지 매수를 합니다. 그 금액의 평균 단가가 35,000원짜리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 지금 한 4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죠. 40% 깬 적이 있었죠. 지금도 들고 있는 그 40% 정도의 양은 얼마짜리예요? 35,000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35,000원짜리 매수한 걸 지금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몇 배가 난 거예요? 수백 배입니다. 왜? 그동안에 뭘 받았어요? 이미 배당금으로 원금은 다 찾아갔을 것이고 그 이후에 증자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수백 배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리스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의 공기업이나 부동산을 싼 가격에 지금 그리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유럽연합이나 IMF 같은 데서 뭘 원하고 있어요? 그리스한테 자꾸 요구를 하죠. 빨리 구조조정을 해라. 빨리 부채를 줄여라. 자꾸 압박을 넣습니다. 그럼 그리스는 결론은 뭡니까? 남아있는 자산, 좀 알토란 같은 자산을 빨리 매각을 해서 싸게라도 덤핑 가격으로라도 매각을 해서 부채를 메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싸게 내놓는 물량들을 누가 가져가요? 투기자본들이
저가에 쓸어가는 겁니다. 기다리면 되죠? 몇 년? 뭐 1년이든 2년이든. 우리가, 자, 멕시코가 3년 만에 졸업했고, 우리 한국이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러시아도 3년쯤 졸업했었죠. 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 쉽게 상승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아주 쉽게 뭐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3년이든 5년이든 기다리면은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다음 경기 사이클, 상승 사이클하고 같이 부합이 되면 올라오겠죠.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가 흐름을 읽지 못한다라면은 앞으로 여름 내내 유가 관련주에서 진땀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업종 흐름을 잘 읽으시면은 여름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업종이 나타납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들고 있을 것이냐, 상승하는 업종으로 매수가 들어갈 것이냐, 이 갈림길입니다, 지금. 이 갈림길에서 유가의 흐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은 뭡니까? 여름 내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학계에서 학자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를 1차 석유 파동이라고 그러고 이걸 2차 석유 파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상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1.5달러에서 40달러까지 올라가서 이란 혁명 때 팔아먹고 나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1차 파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나눈다는 건 의미가 없죠. 물론 이거를 나눴을 때는 무슨 의미로 나눴냐면은 1차 석유 파동을 경기 회복기, 2차 석유 파동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이제 급등, 이걸로 해서 이제 나눈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때 들어간 세력과 이때 나온 세력하고 똑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파동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건 1차 석유 파동입니다. 자,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30년 만에 고유가 시대가 왔죠. 30년 만에 고유가 시대가 왔는데, 지금 이 고유가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고유가 시대 때 누가 주도 업종이었어요? 조선정유화학이었죠. 조선정유화학이 주도였으니까 이제는 조선정유화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가가 내려가는 게, 하락하는 게 맞다라면은 조선정유화학은 다 매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IT정보통신이 움직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그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죠. 자, 그 시점은 앞으로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차 약달러 시점, 2차 약달러 시점, 3차 약달러 시점, 이런 것들도 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조용할 때 천천히 하기로 하고, 지금은 증시가 상당히 각박하게 움직이죠. 상당히 급박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뭐 달러 가지고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달러 이런 걸 다 배워 두셔야 됩니다. 왜? 이런 흐름을 다 알아두셔야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업종을 설명했을 때 빨리 캐치할 수 있죠. 아, 왜 김석일이가 IT주가 간다? 고유가 수혜주가 간다라고 얘기했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발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오늘 요 차트 가지고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오늘 뭐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많이 할 시간은 없고, 일단 1차 석유 파동과 2차 석유 파동에 의해서 30년 만에 조선주와 화학주의 혁명이 왔었는데, 이제 서서히 유가는 저물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면서 조선정유화학 다 하락이다. 아직까지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좀 많이 밀리게 했는데, 오늘이 6월 16일이죠. 6월 16일 목요일인데, 오늘 조선주들 좀 많이 하락했죠. 정유주도 하락했고. 자, 근데 이 유가 하락을 그러면은 확신하느냐? 당연히 확신합니다. 유가는 반드시 하락합니다. 유가 하락과 동시에 조선화학 정유는 반드시 하락을 합니다. 반드시 하락을 하는데, 유가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차트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1970년대부터, 자, 1979년 이란 혁명, 이란 이라크 전쟁, 부시 이라크 공격, 미 이라크 전쟁, 미국 이라크 공격 쭉 다 나옵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 자, 항상 이 전쟁에 의해서 유가는 등락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변이 하나 있죠. 무슨 경우가 있어요? 오펙 증산 결정, 오펙 감산 결정, 오펙 감산 결정.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환율은
환율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환율도 국제 투기자본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움직입니다. 자, 프라자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죠. 1985년 프라자 합의 때도 일본 엔화와 함께 독일 마르크화까지 하락으로 끌고 가자 의논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죠. 지금 보면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일본 엔화 강세 유도라든가 약세 유도, US 달러 하락 유도, 강세 유도 이런 것들 전부 다가 뭡니까? 투기자본들이 모여서 쏙닥쏙닥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가도 보면은 1986년도죠. 자, 이때 보시면은 오펙이 증산 결정한 85년 8월이네요. 자, 85년 여기죠. 85년 8월에 보면은 오펙이 증산 결정을 합니다. 증산 결정하고 나서 결국 유가는 급락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이번도 나오냐? 반드시 나오죠. 왜? 자, 99년 6월 달에 증산 결정하고 나서 급등합니다. 2000년 1월에도 증산 결정하고 급등이 합니다. 자, 지금은 올라가는 유가를 지금 하락시키자는 얘기죠. 감산 결정했는데, 그럼 뉴스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감산 결정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유가는 올라가야 되죠. 당연히 유가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왜 유가는 내려간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유가는 그러니까 감산이 아니라 증산입니다. 증산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오펙을 흔들어서 증산 결정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유가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유가 수혜주, 조선 정유, 화학주가 상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 당시 얘기죠. 자, 85년도 8월 달에 당시에도 보면은 오페크가 증산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을 이제 하자라고 이제 유도를 했죠. 유도했는데, 자, 친미 국가인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증산을 하자. 근데 반미 국가인 어디예요? 이라크, 쿠웨이트는 반미는 아니죠. 이라크, 쿠웨이트, 그 다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찬성이든 반대든 끝나고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압니다. 이미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미 사우디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죠. 증산을 하기 위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뭔 일이 벌어져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사우디든 이란이든 이라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 유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유가가 하락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 몰래, 아무도 몰래 조금이라도 더 증산해서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굳이 석유 증산을 해가면서까지 유가 하락을 유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유가 하락을 하기 이전에, 유도하기 이전에 단 1배럴이라도 더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사우디가 굳이 언론에 드러내가지고 증산을 유도하면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조만간에 유가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락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락을 시켜서 뭘 하죠? 투기자본들은 공매도, 선물매도, 옵션, 풋옵션 매수. 여기서 수익을 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사우디를 움직여서 오페크를 조정해서 언론에 흘리는 거죠. 조만간에 유가는 하락한다라는 거를. 그럼 우리는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유가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은 전략 매도입니다. 유가로 인해서 상승했던 종목은 전략 매도고, 이제는 그 다음엔 어느 업종이 간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위의 차트는 중국, 홍콩, 대만을 하나로 묶은 펀드입니다. 밑에 거는 중국 펀드입니다. 차이나 펀드죠. 이 펀드들은 중화권 펀드인데 미국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거래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중국 관련 지수에, 중국과 관련된 자본의 매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었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센티비 플러스에 가시면은 거기 투자 전략란에 보시면은 이 차트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요것이 12일쯤 뭐 올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요거 이후의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본 차트는 12일 날 올렸던 차트고, 지금 차트는 이제 오늘 이제 만든 차트인데, 자,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자, 200일선이 이탈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죠. 200일선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페크에다가 증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제 투기 자본들은 중국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다?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작년 4, 4분기 GDP가 9.8이 나왔죠. 1, 4분기 GDP가 9.7이 나왔습니다. 자, 투기 자본들이 예측하는 중국 GDP는 얼마예요? 2, 4분기는 9.5. 결론은 뭡니까? 9.8, 9.7, 9.5 조금씩 내려오죠. 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망하느냐? 안 망합니다. 왜? 안정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자는 것이지, 중국이 GDP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경기가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조금씩 하향 조정을 받고 미국이 지금 불안정에 떨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뭡니까? 형편없죠. 자, 세계 경제의 30%가 유럽, 30%가 미국. 그러니까 세계 경제 60%를 쥐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많이 흔들린 상태고, 미국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주춧돌, 중심지였던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럼 세계 경기는 당분간은 하향이죠? 하락이다. 그럼 세계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은 유가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유가는 하락이죠. 그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실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예정된 사실인데, 그 유가를 어떻게 떨어뜨리자? 슬렁슬렁 떨어뜨리지 말고 확 매가지를 쳐서 초토화시켜서 급락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옵션에서 대박이 납니다. 자, 이 차트가 시카고 포드 옵션 익스체인지 오일 인덱스,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 오일 지수입니다. 저는 바로 이날입니다. 이것이 이제 9일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날 분명히 오페크에서 증산하는 협의가 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100 넘어섰습니다. 유가가 $100 넘어섰으면은 옵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와야죠, 당연히. 근데 오전에 살짝 올라도 대자리로 와버렸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옵션에서는 누군가가 거대할 필요까지는 없죠. 어떤 세력인가가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왜 눌러요? 매집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옵션에서 이미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유도하는 겁니다. 옵션에서 단기 급락이 나와야 뭡니까?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유 옵션 시장에서 옵션을 대량으로 매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투기자본만이 가능하죠. 바로 한머니 작은 게 대부 조지 소로스가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조지 소로스가 뭐 이러저런 투자를 많이 한다지만, 조지 소로스는 특기가 뭡니까? 환투기입니다. 환투기. 근데 환투기만 합니까? 공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단기 자금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원유 옵션 급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였죠? 어제 유가 어떻게 됐어요? 급락이 나왔죠, 실제로. 급락이 나오잖아요. 자, 12일 날 올린 차트인데, 이것은 그 서울경제TV 그 샘플러스에 가시면 투자 전략란에 보면은 김세길 대표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트도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유가는 뭐 중이다? 하락할 것이다. 유가는 하락할 것이니까 어떻게 알아? 조선정유화학 반등을 이용해서 다 매도를 쳐라. 그리고 나중에 뭘 준비해라? IT 정보통신을 준비하자. 그 얘기가 이제 쭉 올라가 있습니다. 2주 동안에 계속 그 얘기만 올렸죠. 근데 지금 이 방송도 좀 녹화죠. 좀 이따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황이 아무래도 증권은 순간순간이 각박하게 움직이잖아. 급하게 움직이니까 그 빠른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서울경제TV 그 샘플러스 투자 전략란에 오셔가지고 제 글을 읽으시면은 그 중간중간에도 빨리 시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 원유는 지금 20일, 60일선이죠. 60일선 아직 안 깨졌는데 지금 현재는 깨진 상태죠. 자, 요것도 시카고 옵션 지금 하락 중이죠. 이전에 얘기는 뭐예요? 에너지 섹터
펀드죠? 요것도 지금 하락하는 중이죠. MEMC는 무슨 회사요? 폴리실리콘, 미국 회사인데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회사죠. 완전히 저점을 깨고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해야 될 게 외국인들이 동양제철 화학에 시가총액의 10% 정도 되는 액수를 공매도로 쳤다 그랬죠. 언제예요? MEMC가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 4월달, 5월달입니다. 그러면은 투기자본들 입장에서는 이미 유가 하락은 기정사실화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고 태양전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양제철 화학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거기다 대고 두들기는 거죠. 공매도. 지금 상당한 차익을 실현한 상태죠. 자, 이 차트가 오늘 차트입니다. 16일입니다, 오늘. 6월 16일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는 원유 차트가 여기 와 있었죠. 이미 깨고 내려왔죠. 저점 깨고 이탈 해버렸죠. 오늘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95달러까지 내려왔죠. 그럼 유가가 하락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유가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것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추가 하락하고 있죠. 조만간에 이제 200일선 깨면은 어떻게 돼요? 200일선 깨면은 어떻게 돼요? 급락. 여기서 뭐가 나와요? 초대박. 이것이 투기자분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 차트 뭐 찾기도 힘들겠지만 뭐 보기가 좀 애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가는 누구에 의해서 국제 투기자분들의 의도와 조정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 이거 하나는 딱 오늘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제가 부랴부랴 이제 만드는 자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상승 사이클이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숲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돼요? 나무를 보라 그러죠. 근데 그 중간에 뭘 봐야 돼요? 업종별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종합지수가 상승하면 삼성전자도 상승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오산이죠. 자, 경기 사이클은 뭡니까? 항상 회복, 성장, 버블, 하락, 침체 항상 이제 사이클을 거듭하죠. 거기서 보시면은 부양정책이 항상 나옵니다. 침체 기회 때는. 지금 금리 인상은 뭡니까? 긴축정책이잖아요. 버블이니까. 근데 금리 인하가 바로 부양정책이 되는 거죠.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즉 부양조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동안에 약세로 진행됐던 업종이 동반급등이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면은 제일 하락이 많은 심한 종목이 뭐예요? 은행증권주잖아요. 그럼 지금, 자, 초기에도 은행증권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도 은행증권주 손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바닥이 나오고 나서도 은행증권주는 한 파동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바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은행증권주는 한 파동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3차 양적 완화가 실시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전자, 은행증권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수출업종도 침체죠.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수출업종 하락하잖아요. 워낙 강세로 실적 부진이죠. 자, 은행증권업종, 수출부진 동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장세가 들어가죠. 실적 우량주가 주도합니다. 누구예요? 수출 회복으로 수출 주도잖아요. 즉 삼성전자가 실적 장세를 주도하게 되죠. 삼성전자가 실적 장세를 주도하고 올라가는데 이때 당시에는 증권주는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가 별로 없습니다. 거래가 잘 안 일어납니다. 초기 일어나다가 말고. 그래서 거래가 하락하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만 움직이니까 별로 매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떨어지죠. 증권주는 도중에 하락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 되겠죠, 이제. 자, 근데 올라가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주도주들이 올라가다가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꺾입니다.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하락합니까? 자, 최근에도 보면은 조선 정유 화학주가 상승을 할 때 삼성전자 하락했어요, 안 했어요? 하락했죠. 왜 그래요? 자, 조선주와 화학주들이 수출을 많이 합니다. 조선주와 화학주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선주들과 화학주는 뭘 해야 돼요? 선물한 매도를 쳐야 됩니다.
선물한 매도를 치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화 강세로 가죠. 그러면은 IT주들, 즉 전기전자주들은 내가 수출한 만큼만 원화가 강세로 가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조선 정유주들이 수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선물한 매도를 치기 때문에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맷집보다 더 큰 맷집을 얻어맞다 보니까 원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실적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는 하락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예요? 조선화학주들이 수출 증가로 원화 강세, 고유가로 조선화학 업종 상승, 증권업종 급등해서 먼저 하락, 수출업종 급등해서 하락.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 진행된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예요? 버블 에서 긴축정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수출업종은 이미 하락하고 조선화학 급등을 한 상태죠. 자, 지금 여기까지 아까 그 앞에 거 보여드리면 이제 4번은 국면입니다. 4번 국면. 지금 4번 국면인데 수출업종이 하락하고 조선화학이 급등을 한 상태죠. 증권, 은행 등 개인 선호주 급락하죠. 수출업종이 하락하고 원화 강세 수혜주가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제 내수주들 막 상승하죠. 조선화학주 급등입니다. 실적 최고조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시점이에요? 바로 지난 4월까지 시점입니다. 5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흐름이 일어나요? 이제 서서히 유가가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서 원화가 약세로 전환하죠. 지금 원화가 어디까지 왔어요? 1080원대까지 올라왔죠. 1000원 근처까지 갔었죠. 지금 원화가 약세로 상승이죠. 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약세를 의미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약세로 진행하는데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가 어떤 국면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국면이죠. 즉 조금 전에 업종별 흐름의 4번 국면이죠. 4번 국면에서 5번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유 화학주 급등해서 지금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고 경기 사이클이 하락으로 역시적 상승가 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중국도 지금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이미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유럽은 이미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는 지금 어디 국면이에요? 하락 국면입니다. 그럼 유가는 내려오는 게 맞죠. 경기가 하락 국면이니까 당연히 달러는 강세로 가니까 원화는 약세로 가고 흐름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은행 증권업종은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바닥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출업종은 한 파동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왜? 아직 바닥이 안 나왔습니다. 원화가 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은 본격적인 경기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매도하고 있는 중이라 좀 더 내려가야 되죠. 조선 화학업종은 하락 국면이죠.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경기 침체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지금 아직 요 국면 안 나타났어요. 유가가 급락하는 국면에서는 조선 화학주가 급락을 하면서 누가 바닥에 나와요? 전기전자입니다. IT 정보통신이 바닥을 잡습니다. 전기전자가 바닥 따지게 들어가면서 실적 악화 추가 하락, 삼성전자 바닥 따지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실적이 자, 어제 신문이었던가요? 삼성전자 2분기 순이익 4조 조금 넘게 책정했다가 그 밑으로 내렸죠. 자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미 지금 경기 침체로 유가 급락까지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중인데 그러면은 지금 전기전자 바닥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정유 화학업종은 당연히 유가 급락과 함께 급락을 해야 되겠죠. 은행 증권업종은 삼성전자 바닥이 잡히고 나서도 한 파동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매수할 종목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7월 중순까지.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건질 것은 유가는 반드시 하락한다. 유가는 반드시 하락하면서 유가 하락과 동시에 고유가 수혜주는 하락.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가가 급락 파동에 나오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넘어서고 1150원에 근접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누가 바닥 잡기 시작한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예요? 연말을 대비해서 서서히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역시 시황계의 중심엔 김석일 대표님께서 서 계십니다. 현재 변화 흐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김석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